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강입니다. 2016년도 47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상담의 목표 3가지를 쓰세요. 아들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심리학이 나왔습니다. 개인 심리학 하면 여러분 좀 추상적이죠? 개인의 전생에 해당하는 심리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전생에를 보면 좀 나을 겁니다. 밑으로 쓸까요? 모양새가 좀. 개인의 전생에 대한 설명이다. 이 개인의 전생에 대한 상담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 목적. 개인을, 그럼 이제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죠.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아들을 만나서 열등감이다. 열등감. 그냥 외우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붙인 겁니다. 또 꼭 아들을 못 내 열등감인가요? 요즘 딸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인지 능력은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답이 나왔죠? 뭐 하려고 그래요? 열등감 회복. 그 다음에 우월감 추구. 그리고 주로 3가지 과제가 뭐예요? 1. 사회, 성, 1차에 많이 나왔죠? 이게 아들러의 주요 과제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킨다. 또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치료과정 4단계가 뭐예요? 상계 통제, 상담의 관계 형성,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통합하고 재교육시킨다. 여기도 또 따서 잘못된 동기를 재교육시킨다. 또 이거 따서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또 생활 양식을 수정하도록 돕는다. 또 인생을 통합시키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 얘기도 좋은 얘기 있으면 다 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길러준다. 다 답입니다. 이런 걸 주저리 쓰면 됩니다. 이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보고요. 2번 갑니다. 행동주의죠. 보면 매일 나온 게 똑같이 또 나와요. 행동주의는 문제가 뭐라겠어요? 이상한 행동이다. 상담의 목적은 뭐라겠죠?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상한 행동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불안 때문에 그렇다. 불안. 가장 대표적인 게 틱장애예요. 두 번째, 학습이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또는 학습을 잘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이 있고 학습 촉진 기법이 있는데 3가지만 쓰려가니까 설명은 쓸 거 없죠.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을 줄이는 방법은 체계적 중간법. 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주장하는 주장훈련. 어찌라고 배째라. 홍수법. 학습 촉진 기법은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통해서 학습을 배우는 동기 목표에 달성하는 강화, 또 잘된 학습을 따라서 하는 대리학습, 쪽 잘된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학습. 그래서 강대리 변별학습이다. 그래서 이 3가지씩만 쓰면 6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도 끝났고요.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죠. 달리 3번
달리라고도 하고요. 뭐 달리라고도 하고 똑같습니다. 달리는 특성 이론 학자예요. 특성 이론 학자면 특성 이론은 어디서 나왔다겠죠? 뭐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진로에서 뿌리가 나온 것이다. 진로니까 어느 현장이라겠어요? 학교다. 대상이 누구와 누구? 교사와 학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해야 돼요? 지시적. 이 뿌리가 쭉 훑어줘야 돼요. 그럴 때 상담자가 지켜야 할 면담 원칙 3가지. 상담자라면 주로 교사겠죠. 대충 보면 교사가 면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거만한 태도로 하지 말라. 교사라고 학생한테 거만하게 앉아봐 거기. 너 진로가 뭐요? 정신 안 차렸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만하게 하지 말라. 2번째, 상담 초기에는 범위가 비교적 적은 범위에서 상담을 시작해라. 왜? 학생이니까. 적은 범위에서 상담을 실시하라. 3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태도를, 내담자가 진짜로 원하는지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해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데 똑바로 안 들어? 거기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걸 한번 할까?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 이거예요. 주 목적은 친절하게 하라 이거예요. 교사라고 갑질하지 말고. 4번,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라. 너 이거 진짜로 알고 싶어? 알고 싶지 않은데요? 알아서 가. 뭐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4개라고 쓸 때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4개 중에 3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상담자가 지켜야 될 원칙은 선생님이라고 갑질하지 말라. 거만하게 하지 말라. 2번째, 학생이니까 비교적 작은 범위부터 실시하라. 작은 범위부터 큰 범위 이렇게 점층적으로 실시하라. 3번째,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고 확인하라. 또 내담자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이에요. 홀랜드의 성격 유형 6가지. 제가 이제 성격 유형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지겹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맨날 똑같은 거 들어서 지겨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홀랜드 육각형. 이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나 잘 알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6개 써놓고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2차 보면서 현실형 특징, 기계 조작, 탐구형 특징, 연구 개발, 예술형 특징, 자유 창조, 사회형 특징, 사람관계, 대인관계, 진취적 특징, 리더십, 관습형 특징, 체계적이고 세밀함. 요 내용 갖고 글짓기 하면 돼요. 그래서 현실형이란 기계 조작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사회형의 사람관계 및 대인관계는 미숙하다. 탐구형은 연구 개발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진취형의 리더십은 부족하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연구가 뭐 에디슨 이런 직업 에디슨까지 뭐 연구원 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현실형에는 비행기 조종사, 농부 등이 있다. 예술형에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람 특징이고 반대 유형인 관습형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부분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연예인 등이나 뭐 예술가가 있다. 사회형은 사람관계와 대인관계를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현실형의 기계조작 등은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교사와 상담사가 있다. 진취형은 리더십이 뛰어나며 반대 유형인 탐구형의 연구개발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정치가와 기업가가 있다. 관습형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것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예술형의 자유창조 부분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은행가나 도서관 사서가 있다. 아름다운 6점. 이렇게 또 커피 한 잔 먹고 노는 거죠. 직업 시험 시험은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정말 지겹다. 쓸 게 없어서 공부할 게 없네. 이렇게. 뭐만 외우면 돼요? 기계, 조작, 비행기 종사, 농부. 연구개발, 연구원, 과학자 이렇게 쓰면 이런 것도 서비스 문제다. 이제 이렇게 안 쓰고 글자를 외우려니까 참 답답한 거죠. 현실형 기계도구의 체계적 조종을 이거는 뭐 그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5번 갑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5번 갑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가 있고 여기에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냐. 우리가 첫날 또 반복합니다. 인지 대가리 막 할 때 처음에 이상하지만 지금은 이제 찰지게 딱 붙죠. 인지가 뭐라고요? 대가리.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 대가리가 명확성. 뚜렷하게 또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뚜렷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 돌아가긴 돌아가죠. 근데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예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는 어떤 유형이에요? 미치기 일보 직전인 사람. 좀 덜 미친 사람. 하지만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유형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금방 이해가 됐죠. 어쩌면 저도 직업상담 공부했지만 여러분도 인지적 명확성이 이렇게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밥 먹어도 직업상담사 실기시험, 잠을 자도 직업상담사 실기시험. 막 미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직업상담사 시험은 어렵다. 전부 다 외워야 된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300개 이상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런 정보의 오류가 있으니까 미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오는 거야. 근데 그걸 해결해서 제가 김덕희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단목구 키워드가 단목구 강량원 키워드가 단목구 단순 오정부 직업상담사는 실기시험은 외워야 된다라는 단순 오정부가 있을 때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복잡한 오정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300개 이상을 철저하게 외워야 합격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또 미치기 일보 직전이고 또 구체성의 결여 왜 그런지 구체성이 없어요. 그럴 때 미치기 일보 직전이고 또 강박적 사고 이번에 꼭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이럴 때 미치기 일보 직전이고 또 양면적인 사고 원인과 결과의 착오 양면적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6가지인데 단순 오정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복잡한 오정보일 때는 논리적으로 알려줘야죠. 분석해서. 복잡한 게 아니다. 논리적 분석. 강박적 사고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인지, 정서, 행동으로 A, B, C, D, E, F로 강박적 사고를 풀어줘야겠죠. 원인과 결과의 착오일 때는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줘야겠죠. 가정된 불가능, 그래서 논리적 분석과 격려를 해야죠. 나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단복구, 강원가, 이게 나겠다. 양면지사고 좀 빼고요. 책대로 할게요. 단복구, 그래, 왜 단복구, 강원과, 이렇게 6점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복구, 강원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뜻을 모르면 이 문제를 자꾸 글자를 외우게 돼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건 뭐예요? 내담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는 단순 오정보가 있는 사람, 또 복잡한 오정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담자의 유형이에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유형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있어요. 유형. 여기는 내담자의 유형이고, 내담자는 사람이에요. 내담자 말고 인지적 명확성의 유형은 고정관념이 있을 때, 실기시험은 어려워. 또 정보의 결핍, 정보가 없을 때, 또 지금 경미한 정신건강이 있을 때, 또 심각한 정신건강이 있을 때, 또 외적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이건 인지적 명확성, 미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의 유형이에요. 미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의 유형인 사람들의 사람은 내담자는 이거예요. 얘랑 둘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복구, 강원가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이고, 또 고정관념 정보의 결핍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유형이고, 이 문제를 헷갈리면 안 돼요. 6번 갑니다. 자녀 양육 보조금이 시간당 1,000원 지급될 때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시간당 1,000원만 추가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라. 노동 공급 곡선. 노동 공급 곡선 중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공급량이 올라가지만 나는 300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가를 선택할 거야. 이게 소득 효과죠. 여기에 맞춰서 나온 문제예요. 그럴 때 부모가 육아보조금 1,000원이 지급되기 전에 직업에 있어요. 지급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1,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시간당.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 그러면 꽁돈이 생긴 거죠. 꽁돈. 옛날에는 돈을 벌려고 야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꽁돈이 생기니까 굳이 야근할 필요가 없죠.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 근로 시간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이게 답이에요. 부모가 육아보조금 1,000원이 지급되기 전에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이게 지금 2번 답이죠. 1번은 부모가 육아보조금 1,000원이 지급되기 전에 직업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데 육아보조금, 직장을 다니면 부모가 육아보조금 1,000원을 준대. 또는 또 집에 있는데 1,000원을 보조금을 정부에서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꽁돈이 생기니까 이 꽁돈을 갖고 돈이 생겼으니까 자녀를 타가시설에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왜?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모의
근로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왜? 정부에서 육아보조금으로 자녀를 타가시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것이다니까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늘어날 것이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줄어들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에서 시간당 1,000원의 자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직장이 없는 분들은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서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꽁돈이 생겨서 야간 근무나 추가 근무를 안 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에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 세 가지. 투사적 검사 다 알죠? 똑같이 설명합니다.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 잉크를 떨어뜨려서 어떤 모양이 양면에 접었다가 피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무의식이나 의식 세계를 물어보는 걸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데, 주로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게 투사적 검사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생각납니까? 질문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방어가 어렵다. 방어하기가 어렵다. 무엇을 물어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 대답이 참 많아요. 나비 모양 같다. 누에 꼬치가 나비를 전환되는 모양 같다. 동물의 뼈 같다. 여자의 자국 모양 같다. 여러 가지 답이 많아요. 답지를 보면. 그래서 반응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또 이상한 답도 많아요.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쓰면 6점입니다. 지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담자가 방어가 어렵다. 또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또 반응이 독특하다. 무엇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 8번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척도. 먼저 척도를 알아야겠죠. 척도가 뭐예요? 크기, 사이즈다,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에 어떤 사이즈가 있냐 이겁니다. 사이즈. 그래서 명서 등비, 명명척도, 또 명목척도라고 그래요. 또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그래서 이 사이즈가 큰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가장 사이즈가 크겠죠. 자, 인생의 척도가 큰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문장에서 인생의 용량이 많은 사람, 즉 대인배, 큰 그릇을 말하죠. 인생의 척도가 작고, 인생의 사이즈가 작고, 그러면 종기 같은 사람, 쫌팽이들, 쫌생원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척도를 보면 명명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만을 나타내요. 이름만 차이가 있다 없다. 서열, 이름의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순서, 누가 더 앞서가냐, 순서까지도 나타내는 척도를 서열 척도다. 등간 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서열뿐만 아니라 등간의 속성까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차에서 온도계를 표현할 때 온도계가 0도, 5도, 10도,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5도, 이 간경까지도 알 수 있다. 유식한 말로 비율, 곱하기는 없어요. 그래서 0의 속성이 없다. 간경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0점이 없다. 즉 0의 속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율 척도는 이름의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순서뿐만 아니라 등간뿐만 아니라 비율까지도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한다. 이 비율은 곱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래서 이 곱하기가 된다는 것은
영의 속성이 있다. 즉 영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예를 들면 신앙. 어떤 사람이 봉사활동이 100점이에요. 플러스. 교회 출석이 100점이에요. 플러스. 전도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300점인데 곱하기 사랑은 한 개도 없어요. 0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얼마예요? 300점 맞더라도 300 곱하기 0이니까 0. 이 사람은 신앙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 신앙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의 속성이 있다. 이걸 보고 절대 0점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9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제도 나왔죠. 보상적 임금제도. 9번에 보상적 임금제도의 발생 원인. 여러분, 이건 뭐 동영상에 많이 했죠? 보상적 원인의 의미는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켜주는 것을 보상적 임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탄광촌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 보상적 임금을 받는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교육 훈련을 얼마큼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많이 받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 비용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이 발생한다. 또 작업의 쾌적함 정도. 작업이 쾌적하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책임의 정도. 책임이 더 강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성공 실패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성공 실패, 즉 성공하기가 어려우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또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이 불안정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1회차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